향후의 확장성이라든가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만 자꾸만 거기에 보고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만 가지고선 제한적이고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는 좀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 같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창환 부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환경,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정말 금리가 내릴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이선 종목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뭐 실적 발표라든가 향후 이제 올해 이제 성장이 이제 지난해보다 현저히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좀 더 좀 그 2차전 밸류체인 쪽에 좀 부정적 역할을 했던 워딩은 그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있을 거라는 워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단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줄일 것 같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LNF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테슬라에 직접적인 직납하는 기업들이 오늘 주가 하락보다 컸던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흐름은 올해 그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걸로 예상했는데 10월달에 UAW 파업 이후로 그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AW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 탄소 크레딧을 거의 다 채운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이제 그 신차를 구매 시점에서 그 보정을 주는 정책이 올해부터 실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투자가 주문이 이제 이연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신차 출시도 연말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올해로 이제 이연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뭐 요즘 말해서 뭐 전기차 시장의 어떤 뭐라는 캐즘이라고 하죠.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그런 거에 맞물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또 이제 중국 쪽의 배터리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레깅 효과죠. 그 비싸게 산 리튬들이 재고 평가 손실을 거듭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그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전지 빅사이클을 이제 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투자를 하자는 관점인데 거기서 중간에 이제 분기 적자는 생각하지 원래 시나리오 없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 때 뭐 LNF를 시작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양극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 대규모 적자가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편하게 그 실적이 계속 고성장해서 가면 좋겠지만은 중간에 그런 캐즘이 발생하는 구간과 이제 광물 가격 급락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를 만나면서 실적이 부러진 것만큼 악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악재보다도 실적이 둔화되는 것만큼 없는데 아마 그게 아마 이번에 4분기 때 이제 되게 크게 발생한 것 같고 4분기보다는 1분기가 더 나을 겁니다. 이유는 이제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이제 그 미뤄뒀던 그 수요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만 쭉 가더라도 그 레깅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한 두 분기 정도 지나면은 그 이익률은 이제 정상화 된다는 거니까 대체로 한 2분기 정도에는 그 영업이익률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렇게 재고 평가 손실이 없을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증명을 했던 게 바로 코스모인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부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시장 전체의 금리 인하 사이클부터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사실은 우호적으로 돼야 모든 주식이 된다, 그죠? 그렇죠. 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장이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문제가 생기거나 경기가 다시 침체로 가면서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면 사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나 이런 미국의 경기 연착륙 이런 것들이 올해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금리 인하 전망을 했고 여기에 이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전지 쪽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그 고성장 이 사이클 두 개의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적어도 2025년도까지는 투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2024년도는
2025년도 비해서는 성장성이 높질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되죠.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의 기울기가 2025년부터 2026년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역성장이 나오는 이제 분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구간이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좋겠죠. 그 기저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더 좋을 건데 그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시기상의 문제인 거죠. 그 3월에 할지 6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기상의 문제고 할지 말지 여부랑 언제 할지 여부는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2% 외내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다. 근데 언제 하는지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는 강세장이 전망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주안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받쳐주면 금리 여건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그 해볼만하다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12월달에 그 점도표를 보면 이제 그 올해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 전망을 이제 인하를 시도했고요. 이게 이제 폰트가 좀 깨진 건 좀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 네. 똑바로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4.625니까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걸 시사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 번, 그 6번까지도 기대를 한 거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세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을 이제 점도표상에 시사를 했다 정도로 보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그 4.6 그러니까 2025년 내년에는 3.625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가고 장기 중립 금리는 뭐 2.5 유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그 연방 지금 그 페드가 올해 이제 세 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죠. 이번에 이제 2월 이번 달 이제 2월 달에 네. 또 이제 금리 동결하게 되면은 4번 연속인데 그러고 나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고 제롬 파월 의장도 사실상 이제 금리 고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를 했고 또 이제 대체로 이제 추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게 페드 참석위원회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언제 해야 될지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옐런 그 미 재무장관이 좀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보다 먼저 이런 워딩을 한 게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하강으로 그 실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물가 목표치 2%를 향해서 잘 가고 있고 미국인들은 뭐 고통 느낄 일도 없을 것이라 낙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심각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하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 중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뭐 대부분의 침체 빠질 거를 전망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침체를 나빠져서 내리는 게 있고 침체를 그렇죠. 반영하면서 있는데 옐런 시절에 2019년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빠지지 않고 강세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이사라든가 이제 각 그 연준 위원들의 이제 워딩을 좀 보면은 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되게 매파적이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워딩을 보니까 오는 3분기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뭐 3월 달에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좀 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까지 이제 시사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비둘파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토마스 버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있는데 경기 정상에 맞춘 기준금리 인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됨에 따라서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어떻든 뭐 점진적인 속도 좀 완화 중이다 하니까 이제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수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없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아직은 배제하면 안 된다 얘기를 좀 있었고, 그리고 패트리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투표권이 있는데 뭐 연착륙 실패 가능성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뭐 특별히 해서 뭐 인상 얘기는 없죠 대체로. 그리고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일단은 물가가 내려오면은 기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뒀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또 이제 라파엘 보스틱
그 아틀랜타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있는데 어쨌든 물가가 2% 복귀하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제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인데 이런 경제 전망치 모두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하다.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최근에 시장 조정에 나왔던 이유가 이제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너무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워딩 이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와 전쟁 승리를 하기도 전에 이거 금리 인하하는 건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아직 물가 2%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3월달 금리 인하 너무 빠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너무 빠르게 하지도 너무 지나치게 조지도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그 시장에서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베팅이 좀 들여다 보니까 연준에서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좀 다소 시장을 소탕하는 워딩들이 매파적인 워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장이 빨리 간 건 사실이죠, 그죠? 네. 기대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AI 붐이 불면서 그 반도체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이었고 거기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라든가 뭐 IBM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많이 다 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간접적인 수혜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납품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이제 미국장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도 약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러면서 이제 뭐 2차전 쪽에서 수급지 이탈 나오면서 그런 이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좀 나타나서 뭐 그 증권사 리포터도 나온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펄을 뭐 3배에서 5배 받던 기업이 갑자기 25배 받고 그 장비 준데 그 18배에서 12배 정도 움직이던 기업이 오늘 보니까 이것도 뭐 23배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막 올리면서 그렇게 목표가 상향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나오면서 근데 그게 또 먹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오가 막 한창 갈 때도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난 레이트를 해더라도 긍정적인 코멘트 하면 나와 주가 막 급등하고 막 상한가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국내 장세는 좀 움직인 게 있다. 그래서 이제 HBM을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 뭐 CXL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그 센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MPU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다소 이제 그 밸류에이션보다도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인 그 움직임이 좀 컸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3월 달은 어쨌든 동결 가능성이 과반을 치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까지 올해 연초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넘었다가 최근에 1월 18일자에 어쨌든 금리 동결 가능성이 49%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52%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3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긴 한데 지금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고 어제도 그 일부 IB 쪽에서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이게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그 RRP라고 해가지고 그 연준의 단기 자금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서 3월 금리 인하 시장에서 좀 악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면 안 된다. 속도 조절은 필요한데 그래서 3월 금리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있어야지 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1월 30일에 그 연준 그 FOMC 회의 25일 전에 GDP 그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전망치 QOQ 연율 2% 정도고 3분기 때 4.9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 완전 너무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요게 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 요게 따라서 이제 3월달 금리 인하라든가 동결 여부가 좀 확률이 변할 겁니다. 그 좀 데이터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로이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5월에서 6월 정도 금리 인상하는 그 비율이 좀 높게 나왔고요. 대체로 6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55명, 그러니까 123명 중에서 55명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5월이 31명, 31명, 3월이 16명으로 대체로 5월에서 6월달 정도가 제일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72명이 대체로 그 100bp 정도로 4번 정도로 내려갔군요. 그렇죠. 그 전에 한 5번 정도 반영을 했었잖아요. 네, 시장이. 맞아요. 예.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뭐 5번에서 뭐 6번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하향 조정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목표 그 2% 연율 2% 달성 시기는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그 CPI랑 그 근원 CPI 그런 PC는 2026년 정도에나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이제 2.5%가 대략 2025년 6년도 이후로 좀 잡혀 있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완전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뭐 대체로 첫 금리 인하는 6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정도고, 저도 5월에서 6월 정도 하는 게 시장의 어떤 그 방향, 그 건전성을 위해서도 안정을 위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5월달, 6월달에 그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그때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다른 대부분 섹터들이 굉장히 그 강세로 다 가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올해 연초에 나왔던 건데 IMF 총재가 미국 경제 확실히 연착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IMF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드의 결단력 덕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고통에도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 만에 가파른 금리 인상 이후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이 모두 진정됨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높아졌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시나리오가 의견이 그래서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거의 금리 인하는 거의 그냥 기정사실인 거고, 그렇죠. 언제 하고 몇 회 하느냐의 문제지. 언제 하는지 문제인데 좀 빠르면 이건 좀 시장이 단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오히려.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3월달에 한다 그러면 이건 약간 단기 자금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적당하게 선에서 5월달 정도 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기 때문에 미증시는 강세장으로 들어갈 거고, 미증시가 간다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가 이제 강세장에 돌입을 할 것이고요.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증시는 올라가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나서 다시 달러 강세가 갈 수는 있는데 미국 채권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환차익을 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대만, 인도, 베트남 이런 쪽으로 주로 유동성이 들어갈 거고요. 중국은 약간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그 2025년도에는 유동성이 결과적으로 증가하면서 신흥국 증시도 강세장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 강세장에서 확실히 경기 민감주가 제일 좋다. 미국은 확실히 AI가 반도체가 좋은 상태고, 우리나라 성장성 쪽은 뭐 반도체도 좋고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경기 민감주 내에서 고성장 실적주를 좀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2차 전지 쪽을 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그 12월 15일에 여기 이사벨 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여기 이제 금융 환경이 상당히 완화되고 연준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그 S&P 500 지수가 1982년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가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 움직임이 되게 비슷합니다. 금융 환경 자체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이게 12월 15일자 점이고요. 네. 그리고 요건 제가 새로 더 캡처했습니다. 최근 거를. 그러면은 대략 요 정도 위치일 거예요. 지금 요 양봉선 날.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네, 여기서 더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이때보다 더 올라갔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강세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강세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 금리 환경이 1982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실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도 하락장을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예. 어쨌든 간에 우리도 강세장 가능성이 있다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그 하나증권 리서치 이제 중국 신흥국 전략 그 김경환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1월 9일만 자를 보면은 인도가 요게 인도입니다. 지금 외국인 순유입이 인도가 요즘 제일 핫하죠. 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예. 대만도 여기 그 대만이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파란색 요건데 지금 11월 달 이후로 쭉 올라가다가 요거 대만 선거 때 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11월 달부터 쭉 올라왔죠. 최근에 조금 줄어들 상태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 좀 빠졌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확실히 대만이랑 한국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대만, 한국, 중국이 외국인 자금 유출되면서 요게 지금 아시아 좀 따라가는 흐름이고, 대체로 인도라든가
베트남 증시가 이제 외국인들 자금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신흥국 1월 16일 기준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쪽의 증시 자금이 좀 대체로 횡보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횡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 시장도 좀 좀 쉬고 있는 거고 특히 대만이나 중국, 한국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번 주 내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았고 그런데 어제 중국 인민은행장이 2월 5일부터 지준율 0.5% 인하를 그렇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대략 그러면은 거의 186조 정도 1조 위안이니까 186조 정도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어제 중국 증시도 급등하고 오늘도 주로 이제 올해 상해 쪽에 이제 국영 기업들이 주가들이 막 급등을 했거든요. 중국 홍콩 좀 올라줘야 돼요. 예. ELS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거는 사실은 중국 증시가 어쨌든 너무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최근에 국내 시장의 조정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중국 증시가 또 너무 있죠. 급락했기 때 영향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이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뭐 시장 증시 안정 자금 372조 얘기는 중국 요거는 조금 현실성 없다라는 좀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부양책 설 명절 전에 이런 부양책들은 계속 좀 나올 것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증시가 중국에서 이제 지금은 또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지금 노력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이창환 부장님이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진심이시고 좋은 기업을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2차 전지를 얘기를 하실 때 작년에도 이제 2, 3년을 보고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나 뭐 주가가 사실은 변동성이 많이 있으면서 주종을 사실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긴 호흡의 흐름들로는 여전히 성장성이나 2차 전지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기의 문제지 인하 사이클이 물가가 안정되고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시장은 강세장이 나올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시장 자체가 이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 가면서 거기서 이제 강세장이 나왔고 거기서 다만 이제 그 강세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클과 2차 전지 섹터의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그 시장이 다 시계열이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특히 이제 증서 일정도 다 2025년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금리 인하 사이클과 2차 전지 북미 시장의 이제 그 전기차 고성장 시대 같이 맞물리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봐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걱정들은 뭐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걱정들은 사실은 수요도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IRA법을 제대로 2차 전지 투자하려면 알아야 된다. 부장님 얘기이신데 이게 좀 시작해 주십시오. 사실 뭐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시장의 이제 성장성 때문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IRA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중국과의 경쟁이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이 많이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IRA법이라든가 뭐 CRM법이라든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앞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까지 이제 그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 그 침투율이 10%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 정도 되니까 그러면 아직도 성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 북미 시장이고 시장이 더 클 시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IRA법이 결국에는 규정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 법과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어떤 섹터와 그 종목들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플러스 또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북미 시장이 우리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은 제가 방송에서는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 다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좀 북미 시장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어떠한 그런 그 전기차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그 IRA법 외에
여기 미국 환경청이 그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과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의 그 연비 규정 강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2027년부터 그러니까 생산된 자동차로부터 이제 1마일당 주행할 경우에 이제 이런 오염물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평균 배출량을 2032년까지 연평균 13%를 감축을 해야 되고요. 못하면 과징금 묻는 이런 규정인데 이게 이제 이거 지난해 4월 12일에 발표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로는 이 규정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전기차를 강제 판매하는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겠고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그 미국의 전기차의 신차 판매량이 5.8%, 지난해 이제 9%까지 올라갔는데 원래 목표가 10%였습니다. 네. 10%좀 얼추 맞췄네요. 예. 네. 그리고 요게 그 도로교통국이라고 하는데 요 연비 규정 강화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오바마 때 강화됐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 요거를 낮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아마 이 규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이 아니니까. 네, 이게 다시 이제 그 지금 이제 바이든 때 와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 2%씩 그리고 픽업 트럭과 SUV는 연 4%씩의 연비 기준을 강화를 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 평균 그 연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은 그 초과 연비만큼의 일정 금액 곱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1갤런당 뭐 40마일 이렇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당 16km 연비가 나와요. 16.8km 연비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차로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연비예요. 우리가 뭐 그 전에 거는 우리 차를 얘기하더라도 뭐 한 네. 리터당 뭐 10km 그다음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뭐 한 14, 15 그죠. 어쨌든 힘들죠, 그죠. 네, 2026년부터 이걸 맞춰야 되고요. 예. 이거 못 맞추면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그 강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2032년까지는 1리터당 한 23km 수준까지 맞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 세니까 이거를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도 이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외에는 맞출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스텔란티스가 이 기준 충족 못 해가지고 요거 2억 3,550만 달러 벌금 맞았습니다. 그리고 GM도 1억 2,820만 달러 맞춰서 이거 합치니까 4,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를 완화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그저 했던 것들이고 오니까 아마 규정 건드리는 거는 이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방향성은 어쨌든 간에 연비 규제가 있다는 거는 방향성은 막지 못한다라고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일본 그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장려금을 2배 이상 늘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딜러들한테 줍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딜러들이 이제 판매할 때 고객할 때 지급하는 형태라서 딜러들한테 주고 도요타도 그렇고 닛산 뭐 이렇게 이런 쪽 그 스바루 이런 쪽에서 지금 각각 대당 얼마씩 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를 보면 778만 원, 뭐 755만 원, 그 어떤 거는 1,448만 원, 607만 원 이렇게 각자 차등 지급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아리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4배 이상 지금 딜러들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도요타가 이제 지금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연차 판매할 때 어떻든 뭐 그 $1,000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가 비교하면 어떤 전기차 판매를 또 주력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도요타는 전기차 판매보다도 내연기관차라든가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가 시장이 커봤자 30%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기차를 뭔가 많이 투자를 하고 동의하는 거 봤지만은 속내는 당장 돈은 내연기관이라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되니까 그걸 또 많이 팔고 싶어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내거나 아니면은 탄소 크레딧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장려금 주는 게 더 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려금 줘서 또 한 대라도 또 파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각 주가 독자적으로 이제 무공해차 규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려금 증액에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율을 아예 명시하고 있거든요. 판매 이게 202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 35%이고 2030년에는 68%까지 전기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제하는 이슈인데 뭐 요거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강제를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려금을 줘서라도 벌금보다는 장려금이 낫다. 이쪽으로 돈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정들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못 맞췄을 때는 정말 회사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아마 이 전기차 시대를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베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의 운명을 가지고선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그렇죠. 될지 네. 이거는 베팅할 수 없는 문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그 바이든이 그냥 재선 성공할 경우에는 회사 진짜 망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2030년까지 미국의 신차 자동차를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한 이 행정명령은 뭐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캐나다랑 미국이랑 이제 멕시코 협정이거든요. 요 세 국인데 여기 이제 중국 이 협정문에는 어쨌든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 조항이고요. 요즘 그래서 멕시코가 뜨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원산지 기준으로 충족하는 자동차 이제 260만 대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세를 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요 그 미국의 무역 확장법 그 제 232조 이에 의해서 이제 그 관세 25%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 7월 달부터 발효가 좀 되는 거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까지 네. 북미가 함께 움직인다. 그렇죠. 이제 무관세 25% 요건이 이제 북미 생산 부품 75% 이상 해야 되고 북미산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70% 이상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북미 쪽 지역에다가 공장은 그래서 짓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UAW 파업 당시에 나왔던 게 그 미국 에너지 장관이 어떻든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제조 시설을 개조할 경우에는 어쨌든 뭐 지원 15조 9천억에 달하는 지원을 주겠다. 120억 달러 지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중에 20억 달러는 그 아래법에 따른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갔고 뭐 배터리 공급망에도 한 4조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이제 여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출장 갈 때 전기차나 기차라든가 그리고 우버라든가 리프트를 이용하라고 새로운 지침 발표했는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일단 기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우선 타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전기차 이용하라는 것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땀통에 넓어가지고 이런 거 타라고 얘기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래법인데 이런 주요 경과를 보면은 사실은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죠. 초안 나오면서 상하원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효했고요. 지난해 이제 3월 말에 이제 가이던스가 그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지난해 12월달에 그 FOC 해외 우려기관 지침안도 발표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요 앞뒤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가치 사슬을 구출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신차는 뭐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 비용은 연도별로 쭉 다릅니다. 뒤에 표가 있으니까 표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북미산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도 여기는 탑재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부품 요건이 이제 3,750달러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셀 모드팩 다 적용 비율에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들어가죠.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 북미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표로 적용한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광물은 어쨌든 간에 그 규정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50% 이상 그리고 2025년부터는 60%, 2026년 70%.
이때 8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 그 이 핵심 광물은 규정 지역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60% 쭉 하고 2026년부터는 70%더 올라가죠. 나중에는 2029년도에는 100%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걸 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소연이 그 공장을 설립을 다 해야 되겠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해외 우려 기간 그 여기 이제 FOC에 대한 규정에 나온 게 이제 요거죠. 우려 외국 기업은 외국 우려국 정부가 이 사업에 의결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뭐 요게 따라서 이제 배터리 이제 그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의 합작 법인은 보조금 못 받는 거죠. 그 전에 사실 뭐 고시원이나 몇 군데가 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랑 미국을 뚫고 가려는 노력들과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다 이거 FEOC 나오면 사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래서 네. 중국 기업들은 하나도 없게 네. 되고요. 그 얘기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그 FOC에서 생산 시에는 세액 공제가 다 금지됩니다. 그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세부 규정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점부터 이제 $7,500 세액 공제 제공한다는 게 이게 되게 핵심이고요. 아마 이게 그 지난해 어떤 전기차의 수요를 올해로 이연되고 둔화 요인 중에 하나도 또 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구매 시점부터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 구매 단가를 그 진입 장벽을 더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부 규정 얘기는 많이들 뭐 하셨기 때문에 그냥 표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25% 이상 있고 그 밑에 회사가 50% 있으면은 25 그 다 이제 FOC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50% 있고 25% 이것도 다 해당되고. 근데 그 중국 기업이 이제 A 기업이 B 기업의 25% 이상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곱하기 해가지고 10% 미만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FOC가 아니다, FEOC가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건데 이게 사실 근데 좀 그 해석의 여지들이 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규정을 이렇다는 정도로 그냥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발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 어떤 게 전기차에 어떤 게 이제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좀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어디가 문제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요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그 AMPC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그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당 $35, 모듈과 팩은 킬로와트당 $10 지급하는 거고,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 공제 예정이고요. 뭐 이런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품 세액 공제는 이제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75%, 2031년도에는 50%. 그러니까 2032년도에 25%니까 적어도 2029년 그러니까 30년까지는 계속 이제 요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올해 합쳐서 한 1조 정도 배터리 업체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 2025년도 연행 10조 원 정도, 그리고 2026에서 2029년도에는 4년간은 매년 한 20조 정도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아마 뭐 일부 지분율에 따라서 합작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엔 지분율에 따라서 나눌 것이고, 제가 들은 얘기는 대체로 이렇게 그 파나소닉이 테슬라한테 그 세액 공제를 나눠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데 주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협상력에 따라서 비율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반드시 다 비율대로 반드시 나누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그 AMPC 지급 대상이 북미에서 생산 판매한 배터리 모듈과 셀로 확정됐는데 이번에 분리막과 전액이 포함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액 기업들이 막 움직였던 것이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미국 증설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좀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전액 기업들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진출한 기업들은 그 좀 더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025년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요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 온의 이제 북미 공장 그 이제 생산 현황입니다. 이제 지금은 뭐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동 중인 것도 있고, 대체로 보시면 그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슬로우다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 일정들이 애초에 2025년부터 2026, 그러니까 2025년 가동되면은 실적 2026년도에 온전히 다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 일정도 봐도 이 배터리 기업 그 배터리 3사의 가동 일정들이 다 2025년도부터 맞춰져 있어요. 다. 일부 2024년도 조기 가동도 있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GM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 테네시 공장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로 약간 이게 미뤄진 거고 이게 하나 미뤄진 거고 대체로 그대로 가고 오히려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1공장은 올해 조기 가동되는 연말에 조기 가동되는 정도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얘기는 2025년도에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K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 공장 일정이나 캐파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2025년도의 실적 추정이 지금 크게 변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지금 멈춰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좀 이런 공장 짓는 거를 좀 늦추거나 축소하려거나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실제로 GM 정도 나타났는데 근데 스텔란티스는 오히려 좀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기 가동을 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체크해 보면은 노이즈는 많이 있는데 실제 늦춰지는 사례가 이제 좀 북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티르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취소가 네, 됐지만은 그 북미 시장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아주 딱 크게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일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차피 시장의 포인트는 2025년도인 거부터 2025년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뭐 그 배터리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도 보면은 다 이제 2025년도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그 테네시라든가 조지아라든가 뭐 켄터키 뭐 인디아나 미시간주 사실 이런 쪽 다 러스벨트 이런 쪽 다 몰려 있어요 공장들이. 그러면은 대체로 이 공장이 이쪽 내에 그 생산 공장을 자리 잡고 있는 국내 뭐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 보면은 대부분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동부 쪽에 그죠? 네,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 공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객사들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보고 그리고 뭐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뭐 테슬라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출시 일정들이 그 전에는 원래 2020 그러니까 대체로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0년까지 거의 2024에서 2026년도에 출시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뭐 2025년도 많이 있고 이게 다는 아닌데 대체로 2025년도에 신차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전기차가 아래법 세 공제에서 거의 이제 다 제외가 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43종이었다가 지금 19종으로 그 보조금 그 대상이 축소가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엔솔 4개 그리고 SK온유 2종, 삼성 SDI가 9종 들어갔고 파나소닉 그 테슬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총 4종이 들어가서 여기 이쪽에는 테슬라 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테슬라 5개, 리비안 5종, 포드 3개, 쉐보레 2개, 지프 2종 이렇게 해서 총 19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체로 여기 이제 배터리 기업들 나왔으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SK온과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움 거 쓰고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은 포스코퓨처에 뭐 코스모 인소재, LNF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저기 뭐 거기 걔네 알아서 쓸 거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여기 이제 중국 배터리 탑재를 차량이 모두 제외됐는데 그 BMW X5, X드라이브 그 502 같은 경우라든가 닛산 리프 S 플러스 올해부터 혜택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게 다 이제 시애틀 거 아니면은 이거 중국의 그 AES 거 이게 원래 일본 업체였다가 중국 업체 인수돼가지고 중국 기업 됐는데 이거 다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어쨌든 북미에서는 공장이 있더라도 진출해도 보조 못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공제에 충족하는 이제 기업들이 네. 요게 이제 하이투자증권 저희 회사에서 나온 그 정원석 의원이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해외 의료 집단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고 이거는 비해외 의료 집단 및 FTA 체결 협력국 업체들 리스트인데 셀은 우리 배터리 3사 양극재 우리나라 5개 기업들 다들 딱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음극재는 뭐 겹쳐져 있고 그리고 전에 여기 좀 최근에 핫한 게 이제 엔캠, 그렇죠. 동학 예. 일렉트레, 솔브레인 MI일 거예요. 그리고 덕산 일렉트라가 들어가고 전에 질 쪽에서 첨보, 캠트로스의 덕산 일렉트라, 동박 또 있지만은 이제 CNT 도전조에서 나노신소재, LG화학, 독립세미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투자 만약에 아래법에 대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보려면은 요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그 전액 기업들만 움직여서 요거는 그 리튬 추노군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랭캠, 솔브레인, 덕산테코피아 이게 국내 4기업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요 캐파가 있거든요. 그 북미 시장 캐파입니다. 이건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점유율이 앵캠이 올해 이제 북미 시장에서 60% 그리고 이제 내년에 56%게 점유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니까 확실히 2025년도 가면은 앵캠 점유율이 제일 높고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그다음에 이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덕산테코피아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액 기업들이 이런 게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선별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트럼프가 실제로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네. 네, 공화당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네. 이거는 1월 1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뉴스원에서 나온 건데 미국 공화당이랑 정부 그 무역 국내에서 무역 방문단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국 무역협회에서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가가지고 그 한국 무역협회 대미 아울리티 사절단이 지난해 아까 올해 17일에 이제 미국 의회랑 상무부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그 사절단이 그 미 하원 의원회관에서 공화당의 그러니까 공화당 하원의 그 미셸 스틸원이랑 그 제리 칼 의원을 만났는데 얘기를 했죠. 그 아래법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전했는데 이제 스틸 의원이 한 얘기가 공화당은 아래법 폐지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의 점유적 축소 등 단기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대체로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반스 찰스보가 전기차나 배터리 등 탄소 중립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그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차관보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 대미 투자가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는 아래법 폐지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일단은 그 정부 단계자라든가 하원 의원 네. 공화당 아니 공화당의 정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트럼프죠. 뭐 트럼프가 되면 그런 거를 그 뭐 공화당이고 뭐고 아나무인이고 뭐 자기 길로 가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해도 아래법 이 폐기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전에도 이걸 한번 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그 법은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거 아래법 폐기하려면은 의회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을만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일단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 아래법이 통과 이후에 기업들이 공장 설비 투자가 이런 지역이 텍사스주나 테네시주 아까 제가 이 위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대부분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러스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요게 다 인센티브를 기대해서 공화당 우세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 여러 지역이 그 $1,000억 달러 이미 투자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은 우리가 사는 곳에 투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지금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공화당 상원의원이 만약에 모두 다승을 차회해서 행정부까지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리스크한 거죠. 그리고 그 이 폐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그 이 법안에 초안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 아래법 자체가 정치색에 상관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소속차 이런 관련 부분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이끌어냈고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대부분 지지가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폐기하게 되면은 공화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실익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유권자들이 그 아래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되게 분노하면서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원은 모두 다 장악을 다수당이 됐던 때도 오바마 케어를 폐기를 못한 이유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오바마 케어 지지가 일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폐지를 못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법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이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소송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도 장시간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10년에 걸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는 것이고 이미 지급한 거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서 뭐냐면은 이렇게 지급된 걸로 이렇게 탈탄소 경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미 자동차 노조가 협의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 이 아래법이 그 북미 자동차 노조들의 임금 인상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북미 자동차 노조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주는 이 재원을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반대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전미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 전미자동차 노조 UAW가 바이든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트럼프 지지를 트럼프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전미자동차 노조 UAW가 이제 24일 올해 대선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우론 나왔고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든 같이 파업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을 동참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UAW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여 이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의 귀중한 어떤 선취점을 올린 셈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경선 전에 딱 나왔기 때문에 괜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자동차 노조의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 중서부미 그 북동부 일대 제조업 중心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의 그 경협주에서 확실한 자기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됐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바이든 쪽에서는 그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자금 쓰질 않았어요. 근데 네거티브 하고 선거 자금 쓰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지지율은 상대방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유권자들도 좀 등록 유권자 위주로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등록 유권자들은 그냥 운전 면허만 있어도 다 그냥 그 유권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투표를 하는 적극 지지층 적극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좀 얘기는 다른데 그동안은 그게 어떤 적중률이 떨어지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신경 쓰질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진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을 어쨌든 바이든이 전미자동차 노조 지지선을 받으면서 좋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아래법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하는 건 좀 기우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하면 전기차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거의 이꼴로 돼 있는데 이번 얘기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또 광범위하게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뭐 그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 안에 전기차가 이제 포함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뭐 ESS 이런 게 그렇게 얘기는 많이 되는데 그렇게 확 전기차 시장의 수요만큼 이렇게 막 커지거나 장악되거나 그러진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초기 시장 단계고 그만큼 시장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ESS 같은 경우는 뭐 2025년 이후에는 훨씬 넘어가야지 그 시장 규모가 볼륨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기차보다는 작은 거고 어쨌든 배터리 시장 내에서는 전기 시장이 가장 크지만은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만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 영향을 주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확장성이라든가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만 자꾸만 거기에 보고 그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만 가지고선 그 유세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 시장에게는 좀 제한적이고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는 좀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같지 않다라는 게 이번 주제고요. 여기 한국 배터리가 203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할 거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수출이 오늘 203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해서 국내 총생산의 그러니까 국내 GDP의 성장률의 0.3%를 끌어올릴 거라는 골드만삭스 자료가 있었고요. 그 LG 화학 신학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배터리 시장이 한 25%
0% 정도 최대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체로 올해는 좀 낮게 보는데 뭐 어떤 시장에서는 그보다 낮게 보는 경우 있지만은 어쨌든 2030년까지 봤을 때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만 봤을 때 연평균 33% 성장 수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성장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뭐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캐파를 구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그런 걸 따지게 되면 현지 생산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대부분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 있거든요. 요즘은 앞으로는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또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그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금액이 그 8억 한 3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 됐는데 지난해 이제 그 1월부터 11월까지 봤을 때는 121억 한 4천만 달러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1,353%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은 9, 11, 12 한 6년인가요? 이 정도 되나요? 그 좀 만에 이제 거의 1,300%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 올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4분기 때 둔화가 되겠죠.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보다 성장이 커져. 금액도 더 크고 그러면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보다도 이 양극재의 성장이 월등합니다. 월등한.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그랬던 건데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장의 그 금액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50%가 뭐 40% 되고 뭐 30%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 금액 자체는 더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요.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되게 운나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그 일본 유튜브라든가 텔레그램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배터리 가격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2026년까지 뭐 계속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온 겁니다. 충분히 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려가줘야 전기차의 대중화가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동박, 뭐 분리막, 전해 그리고 이제 CNT 도전지 이런 이제 소재라든가 뭐 배터리 빠졌지만은 이렇게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 자체는 그 우상하고 이게 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은 앞으로 좀 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더 이제 싼 전기차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가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서 빨리 부르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그 니라는 요 이제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단순하게 이동 수단에만 앞으로 그하지 않고 그 스마트폰 혁명과 마찬가지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이동 수단에만 자꾸 초점 맞춰서 자율주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봤던 그 뭐 오토게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차를 아무리 타봤자 1시간, 한두 시간 타는 건데 그렇죠. 나머지 22시간은 정차돼 있으니까 이 정차된 곳에서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이제 V2L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능이 V2L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때 공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가 아니니까 앞에 이제 엔진인 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간을 뭐 의자를 넣었다 뺐다라든가 핸들을 접었다 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전력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을 차 안에다 배치를 할 수 있고 뭐 얘 안에서 이제 전기차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오기 전에는 그렇죠. 전화를 걸거나 문자하는 용도로 썼지만은 이제는 지금 뭐 전화보다도 뭐 그렇죠. 영상 보고는 시간 훨씬 많죠. 그런 걸 더 많이 하죠. 게임을 한다던가 그걸 더 많이 하겠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처럼 전기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퓨얼을 활용한 내연차는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V2L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이동 수단만 생각했을 때는 내연기관차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비교했을 때는 전기차만의 매력이 크진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 V2L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V2L 기능이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부터 이게 들어갔어요. 또 LFP 배터리 탑재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VTL 기능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사례를 보여준 건데 움직이는 충전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NCM 그 SK 온의 NCM9 배터리가 장착된 게 이제 그 포드의 그 F150 라이팅이거든요. 이번에 올해 뭐 이게 그 생산 규모 축소한다는 게 모델인데 그 캐나다의 요 그 전기 스쿠터 사업을 하시는 이분이 그 전에는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수거해 가지고 자기가 일정 장소에다 충전시키고 다시 와가지고 갖다 주는 형태였는데 이 F150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VTL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충전하는 거죠, 곧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 2배 정도 늘렸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2년도일 거예요. 아마 이게 캐나다 전역이 이제 그 100만 년 곳이 정전이 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때 요 그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던 F150 라이팅 차주가 그 배터리로 집에서 44시간 더 버틴 사연이 있었습니다. 차의 배터리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냉장고라든가 못하네요. 그 와이파이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등같이 TV를 거의 2일 동안 작동시켰고 그러고 나서도 전기 공급 후에도 배터리가 65% 남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SK온의 그 NCM9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최대 9.6kW의 전력을 다른 장치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3일 정도 일반 가정 전력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차가 단순하게 어떤 친환경적인 이동수를 넘어서 움직이는 충전소로 사용되고, 이건 이제 집이랑 연결했으니까 이거를 V2H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량 고밀도의 배터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이런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수억 대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그 출력을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그런 전기차에서 슈퍼카에 버금가는 그런 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사이버 트럭이 뭐 그 포르쉐 뭐 제트타 이런 것도 실제는 뭐 400km 달린다고 해놓고 200km밖에 안 달리게 했지만은 이 NCM9이 들어간 전기차는 출력이 내연기 차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훨씬 더 제로백도 빠르고 굉장히 고출력의 그 전기차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LFP로는 이런 혹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 이제 그 폭설이라 영하 30도 이상에서 테슬라 차량 문제 됐던 것들이 다 LFP가 장착된 그 시애틀 LFP에 장착된 차량이고, 그것도 이제 보급된 게 2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그 효율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충전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VTL 기능을 통해서 캠핑이라든가 재난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독 주택 거주가 많은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이런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그 고밀도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요 부분이 V2L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 연결되는 V2H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중간에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기아가 이제 CS 2024에서 발표한 그 PBV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게 모듈 형태로 뒤에 교체를 할 수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거는 차 안에 캐비넷 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혁명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차 안에서 시트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시트의 모양도 이 안에 바꿀 수가 있는 형태로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기차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엔진룸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확보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제품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돼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동수단을 넘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의 혁명의 차들이 날 것이고, 그 안에 필수적인 게 바로 VTL 기능이고, 그게 없는 차는 전기차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도 이제 커피 트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네.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석유 넣어요. 네. 석유 넣어서 배터리에서 해가지고 뭐 커피 머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차하고 이 구동 동력이랑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전기차가 되면 그렇죠. 이걸 하나의 배터리로서 이 이동식 그 충전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고, 지금의 1세대 뭐 1.5세대 전기차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목적으로 본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내연기관차의 차별성이 약하고 좀
차값이 더 비싸다, 충전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충전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싸게 구입 그 배터리 가격 싸서 싼 목적으로 산다 했을 때는 전기차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못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전기차를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의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선박에도 2차 전지 그죠? 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적용이 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이디어인가요?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실제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 이제 EV 선박 시장이 열린 상태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LNF의 그 최영진 전무님이 여기 소울 ETF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예.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게 그 EV 선박 시장이 2025년부터 2030년도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 자체가 뚫렸지 않은 그 바다기 때문에 바다 오염 문제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V 선박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EV 선박 자체가 EV 자동차 다음 세대 이끌 상당히 큰 2차 전지 시장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LF 배터리 얘기를 잠깐 하신 게 이제 재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류가 될 수 없다 얘기를 하셨고 뭐 3원계 배터리가 주류가 될 수 있지만은 ESS 시장에서는 LF 배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래서 ESS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여기에는 LF 배터리라든가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뭐 공간의 크기라도 무게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선박은 훨씬 더 가능. 비행기도 얘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는 아무래도 무게가 있어서 그죠. 네, 뭐 그 UAM이죠. UAM의 시장에서도 SK온코 그 NCM9 배터리 많이 씁니다. 네.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UAM의 그런 그 기능들이 제가 영상들을 몇 개 본 걸 보니까 네. 그 벤처기업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SK온코 그 NCM9 배터리를 많이 활용해서 네. 거기서 작작하는 사례들 제가 좀 본 바가 있고요. 네. ESS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ESS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블룸버그 에너지 뉴 파이낸스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도에 11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2,620억 달러니까 거의 26배 정도 확대될 예정을 하고 있고, 요 이제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전망 자료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 2020 계속 커지고 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가 이제 한번 크게 급성장을 하고 또 2030년까지 급성장을 하죠. 그러면 2021년도 대비해서도 뭐 한 10배 정도 성장, 2030년까지 10배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고, 국내 같은 그 배터리 3사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솔 같은 경우가 오창 난징에서 이제 ESS 제품 생산하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이제 16기가와트 신규 공장 지금 짓고 있고요. 삼성 SDI라든가 SK온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각각 이제 뭐 북미 시장에서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ESS 시장에서 국내 3사가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캐파를 갖고 있다가 가정용 ESS 쪽에서 그 화재 사건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외에 추가로 성장성이 있는 쪽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이제 그리드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예상에 따르면은 올해 미국 에너지 저장 산업은 딱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그리드 시장과 ESS 시장은 뭐 같이 연결해서 보여야 되겠고요. 북미 쪽에서도 지금 이게 필요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드라는 게 뭐예요? 그 저장 장치를 말해요. 아,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ESS 예. 저장기가 들어가는 우린 거고요. 그리드하면 뭐 그리드 페리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그 저장 그 툴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전력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이제 저장하고 이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고요.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네. 거고, 이 시장을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뭐 지난 올해 초에 1월 1일에 나온 뉴스인데 그 하나오션이 이제 그 3,000톤급 잠수함을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초로 삽입된다 그럽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모터를 그러니까 그 납축 전지가 들어갔거든요.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납축 전지 같은 경우가 좀 단가 싸지만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렇죠. 밑도 닿고 하는데 그럼 잠수하고 오래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렇죠. 뭐 핵연료를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다. 네,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쨌든 뭐 밀도도 좋고 용량도 크고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스가 없어가지고 어떤 유지 보수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잠수함도 이런 거 들어간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여담에서 지금 넣었는데 네. 제목을 그냥 도둑이 주인 행세하는 중국 배터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S볼트라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몰래 이제 법인을 이제 뭐 그 세워가지고 어디다가요? 그 대학교 내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을 세워서 국내 이제 그 배터리 기업 이제 임직원들을 이제 한국에 꼬셔가지고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한 사건이어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모기업의 장성 자동차입니다. 장성 자동차가 지시를 한 거예요. 자회사 S볼트를 세워서 한국 법인을 세워서 S볼트 코리아가 요 이제 그 SK온이라든가 삼성 SDI 직원 현 임직원들을 이제 이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술을 이제 빼오는 형태로 했었고요. 실제로 장성 자동차가 이게 이제 지시를 한 걸로 지금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봉 많이 죽게 꼬셔가지고 이게 사실 배터리 그 반도체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이 배터리에서도 있는 일인데 최근에 보면 중국 기업들이 자꾸 국내 법인을 세우는 것들이 이런 목적이지 않나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S볼트의 모기업인 장성 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된다. 여기 보면은 2020년 6월에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원의 연구원 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이런 국가 핵심 기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대상이 삼성 SDI랑 SK온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S볼트가 예전에 그 박람회에서 그 한국에다 R&D 센터를 짓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게 몰래 졌습니다. 이렇게 몰래. 결국 기술 빼가려고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팀이 없어졌는데 업계 관계자는 시에텔이 그 C2 그 셀투팩이라든가 그 C2C라든가 이런 배터리 내놓고라든가 비아드가 블레이드 배터리 내놓은 자체가 어쨌든 내수는 어쨌든 LFP 배터리는 공급 광이니까 해외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NC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음껏 해외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국내 그 배터리의 기술을 베껴가지고 중국 내에서 파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지만은 이게 해외로 가게 되면 소송이 걸리고 막대한 배상은 물어지기 때문에 자기만의 뭔가 새로운 배터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셀투팩이라든가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거를 선보이고 뭐 옛날에 뭐 1000km 간다는 뭐 기름 배터리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자꾸 삼원계에 들어가는 소재를 자꾸 넣어가지고 다른 배터리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지만 실제는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삼성 SDI랑 삼성 SDI 쪽에다가 그러니까 SK온, 삼성 SDI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직원이 국내에다 이제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직해가지고 미리 이제 사진 찍어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면을 막 넘겨주고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임직원이 유료 자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9억 8천만 원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런 영업 기밀을 누설을 했다는 거죠. 연구해주는 것처럼 해서 네, 자문료 형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 범죄거든요. 이런 건 좀 마땅히 이제 철퇴를 가야 되겠고 이런 식의 접근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진출하는 그 배터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배터리라든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경계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합작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그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단독으로 와가지고 단독법인 설립하는 거는 되게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죠? 네. 뭐 아직까지 기술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핵심은. 그렇죠. NCM 그러니까 NCM 쪽 특히 뭐 613이라든가 523 같은 경우는 중국들이 많이 따라왔지만은 이 811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LG 화학
특허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서 LG화학이 여기 그 NCM 8일 양극재에 대해서 중국에서 제조해서 국내 공급하는 중국 기업 세 곳이라든가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한 곳에 대해서 이거 특허 그 침해 신청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조사 신청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제 NCM 8.11 특허 방어를 좀 했었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해 3월인가 여기 있네요. 그 3월달에 이미 한번 그 LG화학에서 중국의 양극재 특허 침해 주의보에 관련된 서류를 보냈습니다. CATL이라든가 중국 업체에다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특허 사용료 내고 해라. 사용료 내라라고 좀 서면으로 경고를 한 상태고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특허 소송을 대비한 협상용으로 일단 경고를 보내서 사용료 합의를 촉구하는 용도를 했는데 뭐 응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최근 뉴스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이 칼을 빼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특허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나갈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 세 곳, 국내 기업 한 곳에 대해 자사 특허 기소 침해 의혹을 제기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고 아마 요거는 이제 현지 조사하고 당사자 회의하고 전문가 등은 들 초빙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 아마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특히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SK온에다가 특허 그렇죠. 침해해가지고 돈 받은 것처럼 막대한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NC의 523과 613 정도에서는 그 넘어갔는데 8.11부터는 이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 업체들이 자꾸 이런 것을 빼나가려고 국내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라고 좀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훔친 기술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네 기술이냐 어떤 똥똥거리고 잘 팔고 있죠 지금. 이건 좀 추가적인 얘기고요. 그 1월 24일에 그저께 나온 얘기가 이제 중국 LFP 배터리 쓰면은 보조금 덜 준다.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에서 보조금 안 주는데 중국 배터리 쓴 것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 쪽에 통보하니까 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줄이는 정도로 얘기를 한 거고요. 정부가 이제 에너지 밀도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덜 주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네, 이번 달 안에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체계에 대해서 업계 의뢰를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특징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증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좀 우리 국내 삼원계에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또 이제 환경부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형태로 좀 개편을 지금 아마 가격대별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조금 차량 가정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원 낮추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체로 그러면은 그 3원계 배터리 쓰는 국산 전기차 그 업체가 또 유리하다라고는 보는데 요게 좀 걸리는 게 아마 테슬라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모델 Y에서 모델 3도 지금 국내에 지금 급하게 들어올 건데 이유가 NCM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3원계 NCM 배터리랑 그리고 이제 CATL의 그 LF 배터리 쓴 모델 둘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어차피 둘 다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배터리가 다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모델 Y도 LF 배터리 탑재한 게 모델 Y도 국내에서 판매한 이유가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 모델을 국내에다 재고로 돌린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건데 이거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NCM 3원계 배터리와 LF 배터리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뭐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중국 이슈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